휠체어의 사랑. 첫 번째 이야기. 충북 음성의 들판은 사계절이 또렷했다. 봄이면 산수유와 개나리가 담장 너머로 피어났고 여름이면 짙은 매미 소리가 가득했다. 가을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렸고 겨울이면 들판을 덮은 눈 위로 아이들의 발자국이 소복이 이어졌다. 그곳에 5 남매가 자라는 집이 있었다. 기와 한 장 변변치 않은 초가집, 마당가에는 해마다 호박 넝쿨이 뻗어나왔고 부엌에는 늘 장작불이 꺼지지 않았다. 딸 넷과 아들 하나. 유일한 아들은 셋째였다. 부모는 늘 허리를 굽히고 밭을 갈았다. 봄비에 무너진 고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을이면 수확한 곡식 절반을 지주에게 내야 했다. 가난은 집안의 공기처럼 늘 곁에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또 맑았다. 장마철이면 지붕 위로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렸고 겨울밤이면 아궁이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5 남매 가운데 셋째 아들 영경은 어릴 적부터 눈빛이 또렷했다. 이 녀석은 말만 하면 또박또박 글처럼 한다니까. 아버지는 힘든 밭일 중에도 종종 그렇게 말했다. 학교에서도 그는 늘 칭찬을 들었다. 새 책을 한 번 읽으면 줄줄 외웠고 산수 문제도 남들보다 빨리 풀었다. 선생님은 부모를 불러 말하곤 했다. 이 아이는 꼭 공부를 더 시켜야 합니다. 시골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경은 운 좋게 충주중학교에 진학했고 다시 청주고등학교로 나아갔다. 매번 먼 길을 오가야 했고 책값은 늘 빚으로 메워졌다. 누나들은 교복을 사입지 못한 채 밭에서 흙 묻은 손을 씻고 곧장 공장으로 향했다. 동생 학비를 보태기 위해서였다. 영경은 그런 누나들의 희생을 알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대학의 문턱 앞에서 그는 멈춰야 했다. 가난은 결국 그를 붙잡았다. 졸업 후 영경은 한국전력에 취직했다. 내근직이었다. 서류를 다루고 전화 받는 일이 주였기에 부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집안에 햇살이 드는구나. 어머니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며 말했다. 영경은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부의 아들 같지 않게 이목구비가 반듯했다. 긴 이마 아래로 곧게 뻗은 눈썹, 맑고 깊은 눈매는 사람을 오래 머물게 했다. 웃을 때면 또렷한 보조개가 패였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조차도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졌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 어른들이 종종 말했다. 아이고 저 녀석은 얼굴만 보면 선비 집안 도련님 같구먼. 몸가짐도 늘 바르며 소리 높여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 수려함은 단지 외모에 그치지 않고 성품에서도 배어났다. 억지로 나서지 않고 늘 한 발 물러서서 남을 세워주려 했다. 한국전력에 들어가 내근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을 때 그의 단정한 모습은 단번에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책상을 정리하는 모습조차 깔끔했고 전화 받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선명했다. 동료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세 이야기가 돌았다. 과장님, 영경씨 정말 인물 좋지 않아요? 맞아요. 목소리도 너무 차분하고 괜히 말 걸면 얼굴 빨개지는 것도 귀여워요. 실제로 그에게 다가와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거나 회식 후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청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영경은 번번이 수줍은 웃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 저는 아직. 그는 늘 말끝을 흐리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으려 하면 얼어붙은 듯 긴장했다. 여자 동료들은 그런 모습마저 매력으로 여겼다. 도시의 남자들처럼 능글맞지 않고 순박하면서도 단정한 데서 오히려 안심과 호감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영경은 마음을 열지 못했다. 늘 집안의 형편이 떠올랐고 자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젊은 날 그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받으면서도 늘 뒷걸음쳤다. 아직은 누군가의 손을 잡을 용기도 그럴 여유도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력 회사에 들어온 지 몇 달 영경은 조금씩 회사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서류 한 장 넘기기도 긴장되었지만 이제는 동료들과 웃으며 차를 마실 여유도 생겼다.
시골 부모와 누나들은 그가 전깃줄 곁에도 안 가는 내근직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회사 안이 술렁였다. 오늘 감사가 내려온대. 어이구, 괜히 사고 나면 큰일인데. 외근직 기사들은 눈치를 보며 출근을 미루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 상사가 서류를 정리하던 영경을 불렀다. 자네, 잠깐 나가서 전봇대 좀 봐야겠네. 저는 내근직인데요. 장비도 없고 해본 적도. 별거 아니야. 그냥 올라가서 확인만 하고 내려오면 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그냥 한 가지만 체크하고 와. 거절할 틈이 없었다. 아직 신입인 그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낯선 전봇대 앞에 섰을 때 영경의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안전벨트도 절연 장갑도 없이 맨몸 그대로 나무 기둥에 매달리듯 올라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괜찮다는 상사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이었다. 손끝이 전선 어딘가를 스치는 찰나 번개 같은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섬광이 번쩍이며 세상이 뒤집혔다. 온몸이 경직된 채 그대로 허공에서 떨어졌다. 쾅! 그러나 기적처럼 마침 그 아래에는 볕단이 쌓여 있었다. 그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몸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부모님이 자신을 걱정할까봐 그게 더 두려웠다.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다. 온몸은 낯선 기계음 속에 누워 있었고 다리는 무겁게 가라앉은 돌덩이 같았다. 움직이려 했지만 발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조차 굳어 있었다. 잠시 생각을 했다. 내가 왜 여기에? 그러다 부모님, 누나들, 동생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제야 영경은 자기가 전봇대서 떨어진 것을 기억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눈동자뿐이었다. 그의 나이 겨우 20살이었을 때다. 영경아. 흐릿한 시야 너머 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물었다. 선생님, 이 녀석 앞으로는. 담담하게 서 있던 의사가 고개를 떨구었다. 척수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하반신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우리가 대학을 못 보내서 그 탓에 이런 꼴이 된 거야. 자책의 울음은 병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첫째 누나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다. 영경아, 누나 왔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둘째 누나 역시 손수 죽을 싸와 차갑게 식은 죽을 데워 먹이며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영경의 이마를 닦아주고 움직이지 않는 손을 주물러주며 마치 제 몸처럼 돌보았다. 하지만 정작 영경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20살, 이제 막 시작이었는데.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리듯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때는 누나들도 20대 초반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나들도 어렸을 텐데 남동생 간호하러 회사 생활을 접고 병원 생활을 했다. 큰 누나는 동생 영경에 관한 모든 것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동생한테 그대로 적용하곤 했다. 영경이도 누나들도 서로 불쌍해했고 서로 조심했다. 영경은 그런 부모님과 누나들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었다. 서울에서의 병원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숨쉬는 것조차 불안정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경은 조금씩 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은 회복한 것이다. 그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 무렵 그는 인천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치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물리치료, 지루한 식사, 그리고 끊이지 않는 한숨.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었다.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 영경의 삶에 예기치 못한 빛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미진이었다. 약간 통통한 체형에 늘 얼굴 가득 웃음을 품고 다니는 간호사였다.
영경의 주치 간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자주 그의 병실 문을 열었다. 손이 건조하실 거예요. 이거 좀 발라드릴게요. 그러면서 작은 로션통을 꺼내어 굳어버린 그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정성껏 문질러 주었다. 머리가 많이 자랐네요. 빗겨드릴까요? 그녀는 환자의 간호라기보다는 동네 누이가 동생을 돌보듯 자연스러웠다. 그리고는 특별한 말도 없이 엉뚱하고 싱거운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오늘 병원 매점에 새로운 과자가 들어왔는데요. 맛이 별로였어요. 근데 제가 괜히 2봉지나 샀지 뭐예요? 어제는 옆 병실 할머니가 제 이름을 자꾸 미순이라고 부르시더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허둥지둥 인사만 남기고 병실 문을 닫고 사라졌다. 처음엔 의아했다. 왜 굳이 나에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영경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를 새기 시작했다. 오늘은 미진이 올까? 몇 시쯤 올까?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듯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실망했고 문이 열려 그녀의 웃음이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은 더 쉬워졌다. 지루하고 고단하던 병원 생활 속에서 영경은 오랜만에 기다림의 설렘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영경이는 미진이가 자신을 가여운 환자로 생각해서 그런 거라 여겼다가 혹시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졌다. 미진이 병실에 들어와 손을 씻기고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를 빗어주는 작은 손길이 영경에게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그 생각이 들자 영경의 가슴은 묘하게 설렜다. 훈련처럼 반복되는 병원 생활 속에서 미진의 웃음만은 매일의 작은 햇살이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얘기할 때면 눈꺼풀이 저절로 풀리고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그리고 문득 영경은 자신이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미진도 영경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환자와 간호사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단순히 한 사람의 존재로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제보다 손이 더 뻣뻣해진 것 같아요. 작은 관찰과 배려가 쌓일수록 영경은 그녀의 존재를 더 이상 단순한 간호사로만 보지 않았다. 때로는 병실 복도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다. 영경은 수줍어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다. 심장 소리를 미진이가 들을까봐. 영경은 휠체어를 빨리 움직였다. 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긴다. 병원의 지루한 시간은 조금씩 달라졌다. 한 손가락 움직임조차 힘든 몸이지만 마음만은 생기 넘치게 깨어났다. 영경은 매일 미진이 올 때를 기다리며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그리고 그녀 또한 알게 되었다. 영경이 웃을 때의 눈빛, 말없이 손을 내밀 때의 어색한 표정, 창밖을 바라볼 때 살짝 올라가는 눈썹까지 모든 것이 그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휠체어 사랑 첫 번째 얘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휠체어의 사랑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